먼저 변호인 쪽 최종 변론 하시는데 말씀처럼 이 변론 요지서에 기초해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처럼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니까 예, 그렇지 않는 간단하게. 범위 내에서 뭐 제가 2시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그 범위보다 좀 짧게 할 수 있으면 짧게 해서 마치는 걸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시죠. 네, 우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직권남용 행위는 사람의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사건에서는 사람의 권리행사에 대한 방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직권남용죄 후단 결과 발생 구성요건 중 사람의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권리행사 방해의 권리에는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의 권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포함한다고 해석한다면 죄형 법정주의 확장해석,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즉 국무위원회 심의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권한이지 권리가 아니므로 권리행사 방해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해서 공무의 공정성이라는 국가적 법익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후단 구성 요건으로서 개인의 자유나 권리의 개인적 법익 침해 결과 발생으로부터 바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권남용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 123조가 개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구성요건이 똑같은 일본 형법 193조의 해석론도 상단의 구성요건, 즉 직권남용 행위는 국가적 법익 침해의 내용이고 그로 인한 결과 발생, 즉 하단의 구성요건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개인적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고 양자 모두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형법 그리고 일본 형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형법 제302조의 직권남용죄 구성요건 해석론도 또한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123조 구성요건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결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형법 제123조의 입법 목적이라는 것이 2004 헌법 465의 판시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통해서 각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각 위원회가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한 지원 배제 지시,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나 이 사건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그 기금 등 지원 신청은 각 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이들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지원, 배제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본 사례를 권리행사 방해가 아닌 의무 없는 일을 권리행사 방해가 아닌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기소한 것을 인정한 것은 권리행사 방해 구성요건 문헌으로나 보호법익으로 볼 때 그러한 권리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포함할 수 없고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이는 확장 해석으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위 판결은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함에 있어 그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적인 사건이나 주관적 공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조직 내부의 권한 사이의 충돌, 배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성요건상 이 권리의 권한을 포함해서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이런 유치 해석을 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형법 123조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때 이런 권리에는 법문헌이나 보호법의 관점에서나 개인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국가기관의 권한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무회의 심의 여부는 사람의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123 비상겸 선포에 있어서 국무회의 심의를 위하여 전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소집 통지를 받지 않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였다고 권리행사 방해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권리에 심의 권한을 포함한다고 해석 적용하는 것인데, 공무원의 어떤 행위가 위헌이라고 평가가 되면 탄핵 대상 공무원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탄핵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지 될 수 있고, 그 밖에 공무원은 징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변론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지 규범을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인 헌법 규범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죄형법정주의가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에 있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해놓고 국무회의 심의 소집 절차를 다시 문제 삼아 소집 통지받지 아니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다고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특검이나 원심은 심의가 없었다는 취지이면서도 심의 절차 문제도 이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따라서 이번 2심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행위가 어떠한 구성 여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러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국무위원 심의권의 이러한 헌법적 성격을 본다면 사실 헌정사적으로도 1, 2공화국에서는 국무회의가 의결기관으로 기능을 했으나 현재 제3공화국 그 이후에는 심의기관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학설 또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구조 하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다 설명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른바 심의권 역시 독자적인 개인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파생되는 직무상 권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설이 이러한 심의권의 실질적인 한계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인 국무회의라는 점,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라는 점에서 실제로는 그들과 같은 수준의 강한 발언권을 가지기 어렵다고 하여 국무위원 심의권의 실질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 나아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고 부속권 등을 통해 일정한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의 실질적 행사 여부는 개인의 정치적 소신과 판단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를 독립적이고 확정적 권리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의권의 권리성을 본다면 심의권은 구체화된 권리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권리를 단순한 추상적 지위나 이익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구체화된 권리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의 심의라는 것은 국무회의라는 기관 내부의 집합적, 절차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성질상 개별 국무위원에게 독자적으로 귀속되는 구체적, 개별적 권리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단순 심의기관에 불과하여 그 심의 결과 역시 대통령의 최종 의사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국무위원 심의라는 것이 개별 주체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확정적 권리라기보다는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기능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므로 이를 구체화된 권리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권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헌법 88조는 국무회의가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 국무위원에게 특정 안건에 관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무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2조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회의 개최 여부나 절차가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한 재량 영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개별 국무위원이 일정 방식으로 심의에 참여할 것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행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96헌라 2 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96헌라 2 결정이 전제하고 있는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은
의결기관인 국회에서 행사되는 권한으로